1시간 반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오세철 선생님이 사전 설명을 좀 하시고 영화를 다 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느낀 점이라든가 그런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디프리는 여기 수빈에 한정식으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이 못다한 얘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오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광고는 이제 오세철 선생님이 3월 3일부터 연극을 하신대요. 우리 레프트 119나 또 여기 레프트 119에서 못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계 1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우리 기회 되는 대로 같이 집단적으로 관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세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니, 원래는 다 보고 난 다음에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조금 소개 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볼 것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거기 아까 글에도 나와 있고 해서 정신분석학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의 출현이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지식사회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식은 사회적 산물이다, 역사적 산물이다, 그런 건데, 그 시기에 왜 정신분석학이 출현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양 이렇게 지성사를 보면은 이 감성과 이성을 축으로 하는 역사예요, 앞에서.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히랍의 드라마, 감성은, 이성은 이른바 스토아 학파라고 해서, 그래서 이 두 축이 계속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움직입니다. 서양 지성사를 쭉 보면. 근데 이 정신분석학이 출현했던 시점이 19세기 중엽부터 하여튼 20세기 초엽이거든요. 그럼 이 시기는 이른바 감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낭만주의가 이성을 중심으로 한 과학주의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이 전환되는 시기에 공백을 메꾸고 나온 게 정신분석학이다. 이렇게 제가 보통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상적 전환에 딱 중간을 치고 들어선 게 정신분석학이 이렇게 하는데, 정신분석학의 얘기 설명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의 어쨌든 시조인데, 이 프로이트를 넘어서려고 했었던 이른바 그 후학들, 제자들이 있는데, 이게 딱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한계인데요. 첫 번째 넘어서려던 제자 그룹을 신프로이트 학파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거는 프로이트가 너무 생물학적인 조건에 빠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조건, 요인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넓힌, 이걸 신프로이트 학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칼 융이라든지 아들러라든지 설리반이라든지 이런 제자들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조금 넘어선 거예요. 요거보다 훨씬 더 잘 넘어선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인데, 그럼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우리가 정신분석학, 보통 심리학, 범주에 속하지만 심리학을 사회학으로 끌어올린 학파가 프랑크푸르트 학파고, 근데 이것은 막스와 프로이트를 결합시키려고 했었던 중요한 시도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을 사회학으로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프로이트는 원래 사상적으로는 우익적입니다. 보수주의자인데, 이거를 막스하고 결합시킨 제자들이 오히려 진보 쪽으로 끌어올렸다, 사회주의 쪽으로 끌어올렸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프로이트를 넘어서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세 번째가 와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는 본격적으로 막스와 프로이트를 결합시켰다. 그러면서도 프로이트를 진짜 넘어섰는데 하나는 이 정신분석학이 원래 에너지 이론인데, 이 프로이트는 에너지 이론을 막판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리비도 같은 걸 얘기했을 때 버리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와인은 보다 더 객관적인 과학적 에너지 이론으로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오건 에너지라는 걸로 나옵니다만, 굉장히 과학적 이론을 끌어올려요. 그런데다가 동시에 막스를 제대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둘을 본격적으로 결합시켜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와인은 막스주의자죠, 공산주의자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도 그 당시 공산주의 진영이
정신분석학, 인간의 깊은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라하이는 그거를 먼저 이해하고 둘을 제대로 결합시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기에는 가장 앞선 공산주의자, 그 당시에 가장 앞선 공산주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배척을 많이 당했어요. 스탈린 이런 진영에서부터 이걸 뭐 니들 뭐냐 이러고 배척을 당했는데, 요즘 우리가 다시 발굴을 하고 진짜 라하이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뭔가 요즘 좀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만약 서구에서는 68 혁명 이후에 라하이에 대한 재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고, 요즘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신 다음에 또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Еще вертится, пока еще ярок свет. Господи, дай же ты каждому, чего у него нет. Умному дай голову, трусливому дай коня, дай счастливому денег и не забудь про меня, пока земля еще вертится. Господи, Твоя власть, дай рвущемуся к власти навластвоваться всласть, дай передышку щедрому, хоть до исхода дня. Каину дай раскаяние и не забудь про меня. Я знаю, ты все умеешь, я верую в мудрость твою, как верит солдат убитый, что он проживает в раю, как верит каждое ухо тихим речам твоим, как веруем и мы сами, не ведая, что творим. Господи, мой Боже, зеленоглазый мой, пока земля еще вертится, и это ей странно самой, пока еще хватает времени и огня, даже ты все понемногу и не забудь про меня. Дай же ты все понемногу и не забудь про меня. Дай же ты все понемногу и не забудь про меня. 평화를 위해서 죽여라 이거거든요. 뭐 지금 전쟁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은 평화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전쟁 반대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시초들이 기본적으로 전쟁 반대라는 그 축이 하나 있고, 동성애자에 대한 뭐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라하이가 살았던, 미국으로 망명 와서 살았던 그 동네 얘기,
거기 라이 몰아내려고 거기 과계 주인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록한 거죠. 맞아요. 증인들로서 자기들이 잘한다. 라이를 잘한다. 자기들이 하여튼 오기라고 아까 오곤 에너지 얘기했습니다만 오곤 에너지 주의자 또는 꼴민이 그러지만 그건 공산주의자라는 약어니까 그렇게 해서 몰아내려고 했던 미국 고동네에서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들 있잖아요. 환자들 치료하는 나오잖아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렇게 상자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오건 에너지 집적기예요. 그러니까 라이가 오건 에너지를 발견하는 데는 그냥 균합적으로 발견한 게 아니라 원래 거꾸로 오거든요. 오건 에너지가 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연역을 하고 균합을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실용화하는 게 오건 에너지 상자예요. 집적기입니다. 집적기. 그래서 오건 에너지는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우주에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가 다 오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집적하는 것을 실용화한 거죠. 집적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데 주로 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암이 왜 걸리냐? 오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인간한테는. 또 만일 파시즘이나 독재나 이런 것, 민주주의 파괴나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사회에 오건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우주에도 있지만 이것을 가로막는 것에 대한 파괴, 오건 에너지 파괴, 이런 것에 대한 고발이죠. 고발이고 실제로 개인 사람들은 그렇게 치료를 했고 또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싸웠고 투쟁을 하고, 그러니까 핵실험을 50년대 말에 미국 그 사막 지역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핵실험 반대 투쟁 이겁니다. 나서가지고 오건 에너지를 파괴하는 거니까 하여튼 사람이 됐건 큰 게 됐건 간에 오건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는 모든 제도 억압에 대해서 해방투쟁이죠. 이게 기본적인,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사실 그거는 좀 지역적으로 나타난 거고, 전체에서 흐르는 거는 스탈린주의, 레닌주의 또는 트로츠키까지 포함되는 건데, 이른바 국가, 당에 대한 전면적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당이죠. 그 당시의 공산당, 스탈린주의 당, 레닌 당, 트로츠키 당, 이런 것이 당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당 필요 없다는 거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결국 소멸되는 건데 얘네들은 국가 필요성을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국가당, 그런 당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공산주의가 뭐냐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성 문제와 결합시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걸, 그 여자 주인공이 라이를 상징하는 거죠. 그 여자 주인공이 물론 레닌에 의해서 모가지가 잘리지만, 모가지가 잘리는데, 근데 레닌이 마지막 거기 있었으면, 레닌은 진정한 붉은 파시스트다.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스탈린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스케이트 선수로 나오는, 소련에서 스케이트 선수로 가서 하잖아요. 근데 스케이트의 또 상징이 있잖아요. 스케이트라고의 칼라라네요. 그러니까 칼라이라는 건 엄격하면서도 권위주의적이고 뭔가 두부 못 자르듯이 분명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권위주의자가 이런 거니까 파시스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케이트 날로 상징을 한 거고, 결국 스케이트 날로 진정한 공산주의자를 죽이잖아요. 밀레나를 죽이잖아요. 근데 밀레나가 모가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가지가 얘기하는데 레닌이 어쩌고저쩌고 좀 괜찮은 점도 있긴 있지만 결국은 진정한 붉은 파시스트다. 이게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핵심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레닌 칭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탈린만 부정하고, 그게 아니라 그 동네가 다 그렇다는 거고, 레닌이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죠. 결론이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얘기는 거기 마지막에
검시관이 와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이 모가지만 떠내려가지고 가져왔는데 실제로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 밀레나의 생식기를 조사했더니 거기는 하여튼 뭐 엄청난 정자가 있더라. 근데 그 정자가 물론 그런 물질 자체는 그런 자유로운 성에 대한 것도 상징하지만 실제로 레닌하고도 근데 그와 저항한 흔적이 없다. 레닌하고 섹스를 하는 데서. 근데 그런 게 거기서 발견됐다. 생식기에서도. 이제 그 시간 얘기가 잠깐 그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그거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두려움, 뭐 해방에 대한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파시스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깨고 뭐 자유롭게 연애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오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고 또 뭐 사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이런 게 진정한 공산주의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거기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핵심이고 또 중요한 거는 저는 뭐 레닌 우리 스탈린만 주로 비판을 하는데 레닌, 트로츠키가 그 당시에 당에 대한 생각, 그 당시에 국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라는 거를 뭐 유고슬라비아 감독이니까 지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상영을 외국에서도 상영을 못했어요. 스탈린 거기 있으면 이거 죽여야죠. 이거 감독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거 71년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 상영을 못해요. 지금 와서 저거 우리가 저거 비판하고 이러는데 그 당시 어림도 없죠. 지들이 모시는 사람들을 저렇게 까버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뭐 그런 거다. 오늘 보여준 건 그런 거다라는 거고요. 물론 라이가 더 구체적으로 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른 기회에 뭐 책을 보거나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요 영화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든 영화라 뭐 따라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장면만 따라갔어도 그냥 따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사실. 넘나드니까, 넘나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소련이나 이런 거 잘 알아야지 이것도 이해를 하는 거고, 비판을 해야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고생할 수도 있죠. 우리 레닌 동지를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정도를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이런 정도 뭐 다 기본이니까, 이 정도 얘기는. 이 동네 이거 얘기를 하는 거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잘못됐냐를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좀 하면 저거 무슨 뭐, 뭐 자유연애주의자라든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뭐 폄하하고 깔아뭉개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또 오늘 저 말 가운데, 레드 부르주아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붉은 부르주아지다. 아까 붉은 파시스트나 마찬가지고 붉은 부르주아지. 여기 붉은 부르주아지 많잖아요. 요즘 많이 있잖아요. 성가한다는 애들 많고 이런 애들. 그런 게 딱 그런 거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얘기는 좀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네, 그 질문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다니. 보시면서. 그래도 뭐, 하시면. 제가 볼 때 라이가 뭐 아나키아 가깝네요. 그러니까 아나키, 그러니까 잘못해서 가면 아나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저렇게 보는 게 진정한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개념에 대해서 공산주의하고 아나키는 싸운 거거든요, 막스 때부터. 전혀 다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그래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한 아나키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공유한다. 라는 데 난 동의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공산주의와 아나키즘은 좀 다른 거다. 그 싸움은 다른 거다라는 이런 거죠. 아까
당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진정한 당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아나키즘 같은 경우는 당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또 막 국가 문제 같은 것도 비티 독재 그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과도기적으로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아나키즘 같은 경우는 혁명 이후에 국가를 완전 파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대한 인식이 또 좀 있죠. 또 다른 뭐 경제적인 강령에서도 좀 다른 게 있지만은 그런데 보여주면은 이렇게 아나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 아나키 쟤들 가지고 또 편들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공산주의와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스탈린주의자들은 저걸 아나키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가 공산주의 얘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진정한 공산주의냐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없습니다. 레닌 책만 가지고 뭐 얘기 좀 했지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죠. 저기 한국 사회의 그 기류가 지금 그 파시즘이 상당히 횡행한다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근엄주의와 또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청교도주의가 묘하게 기묘하게 얽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고 이제 아까 그 분서갱유가 나오잖아요. Y 쓴 채가 다 불살라버리거든요. 얘들이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옥사를 참 했는데 57년에 Y가 그러니까 파렴치한으로 잡아들였거든요. 아까 5원 에너지 뭐 실용한다 그러니까 그 보건당국이 미국 보건당국이 잡아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서 잡혀가는 건데 겉으로 포장한 거는 그 가짜 의료기구 만들어가지고 환자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서 Y 책을 다 부살려버렸는데 Y의 마지막 책 아까 책이 몇 권 쭉 나왔는데요. 마지막 책이 그리스도의 사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례를 윤수정 선생이 이제 실천지에 쭉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 대한 생각이 그 마지막 책에 딱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례. 근데 물론 그 책이 너무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신이 좀 가서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을 종교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걸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한 게 그리스도의 사례예요. 마지막 책입니다. 나의 마지막 책인데 근데 뭐 순서대로 읽어야 되겠죠. 내가 보면. 근데 종교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먼저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책을 먼저 보시고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회가 어떤 의미를 그리스도의 사회가 종교를 부정하는 그거는 읽은 다음에 됩시다. 일단 그 책을 읽은 다음 왜냐하면 거기 많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거는 야 이거 너무 허황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를 쭉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본 사람은 저게 왜 절로 갔냐라는 걸 아는데 그것만 먼저 보면은 좀 저거 돈놈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책만 보면